안녕하세요. 저는 50년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했던 50대 여성이자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전 평생 평온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꽃길을 열어준 사건으로 인해 지금은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 갑작스레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어른다운 성격을 지니고 계시며 20년간 꾸준히 일한 화학 공장에서 성실하고 다정한 가족이었고 두 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잃은 것은 정말 큰 비극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남들은 주르륵 흘러갑니다. 그날은 흐르는 어느 여름이었어요. 쿵, 엄마, 아빠가 쓰러져 계세요. 그런데 숨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빠, 정신 차려 보세요. 엄마, 구급차. 동현이와 정연이의 울먹인 다급한 외침에 제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욕실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흘러내린 피가 고여 굳어가고 있었죠. 여보,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원인은 남편이 뇌진탕과 과다 출혈을 입어서였어요. 남편은 욕실 바닥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변기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그랬던 것 같더군요. 남편은 숨만 쉬던 채로 오랜 시간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시간이 흐른 끝에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전날 남편이 다니는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며칠 동안 야간 근무를 했었는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져서 눈을 감게 되었던 겁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더 잘해줬다면, 사랑한다고 한마디라도 더 해줬다면, 남편으로 태어나줘서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고 전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부르기만 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남편을 사랑으로 보살펴온 결과 결국 남편의 심장, 간, 그리고 신장을 3명의 절실한 생명에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계승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 또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남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동안 가끔은 남편이 기꺼이 나눠준 생명으로 편안히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사람들이 내 결정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첫째 아들인 동현이었습니다. 엄마, 제 정신이 나간 건가요? 왜 아버지 소중한 장기를 타인에게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가실 때에도 그대로 가시게 해야지. 왜 그래요, 엄마?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못 봐줄 거야, 아버지.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해 봤을 때 내 결정은 절대 반대야. 내 의견을 무시한다면 나는 엄마를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맞아. 동현이는 제 남편이자 친구처럼 있는 맥가이버처럼 든든하고 멋진 남편이었어요. 특히 동현이는 저희 아빠를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불릴 만큼 제 아빠를 존경했으니 받은 상처도 그만큼 컸을 거예요. 동현아, 이건 내 아빠와 엄마의 약속이었어. 엄마가 잘못하든 아버지가 잘못하든 떠날 때는 누군가의 새로운 삶을 전할 거야. 가겠다고 그러니 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엄마, 혹시 그 사람들한테 뒷돈 받았어? 난 결코 못해. 전혀 싫어. 하지만 저는 남편의 유지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현이의 방황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 정연이가 조심스레 제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요새 형이 저희 중학교 애들한테 돈을 뜯는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요. 실제로 골목에서 같은 고등학생을 때리는 것도 봤어요. 자퇴한 형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밝고 유쾌해 친구들과 활발히 어울리던 우리 동생 동현이가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단순히 저를 원망하고 방황한다고만 생각했었지만
그렇게까지 엇갈리고 있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삐비비빅 도어락에 해제되는 소리가 들린 후 이내 동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술과 담배 냄새가 강하게 났고 분명히 제 앞에 있는데도 인사조차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제가 다급하게 동현이의 팔을 잡았죠. 동현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동현이는 제 팔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내가 갑자기 더 힘을 내어 억지로 동현이를 비난했어요. 동현아, 너가 어른을 때린다는 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니? 너희 아빠를 보여주기 부끄럽지 않아?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동현이에게 화를 냈어요. 우리 가르치던 바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동현이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나를 때렸지만 맘에 담아둬. 아빠처럼 날 버리기는 안 돼. 그 말에 더할 나위 없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동현이의 뺨을 내리친 후에야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내 아이에게 손을 올려 때리다니. 하지만 아차하고 싶었던 것도 찰나였습니다. 동현이는 다시 한번 나를 노려보고 그대로 획하고 집을 나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안절부절 못하는 정연이의 말에도 대답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끄끄 울었습니다. 그렇게 동현이는 한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현이는 날이 갈수록 심하게 엇나갔어요. 저에 대한 원망은 점점 그 아이의 가슴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싸우며 다녀서 끊임없는 합의금을 필요로 했어요. 동현이는 합의금을 요구할 때만 저를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 없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 일이 어느덧 10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의 횟수가 반복되자 동현이에게 합의금으로 내어준 돈은 몇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사기를 치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은 다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어요. 제 전 재산으로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 피해자들에게 건네며 간절히 선처를 빌었고요. 그것이 바로 제가 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돈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정신 차리겠지. 포기하지 말자. 언젠간 우리 착한 동현이로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합의금을 물어준 지 얼마 되지 않아. 동현이는 다시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하게 나에게 연락을 했다. 이제 나도 돈이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버릴 거니? 이제 제발 돌아와라, 동현아. 엄마가 부탁할게. 마지막으로 동현이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도리에 화를 내더군요. 뭐? 돈이 없다고 구해야만 하는 거잖아, 아줌마.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서 아빠를 빼앗아 갔는데 정말 허탈했어요. 제가 빚 독촉을 당하는 채무자처럼 부탁하는 동현이가 나서야 했어요. 마치 제 아들이 아닌 것 같았죠. 저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고 이후 동현이의 전화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동현이가 합의금을 물어줄 수 없어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동현이가 감옥에 간 뒤에도 피해자들은 저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당장 돈이 없던 저는 그들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애원했죠. 결국 그들은 제 월급을 다다달 전부 보내겠다는 약속을 바꾸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존재가 바로 둘째 정연이었어요. 정연이는 제 만류에도 대학에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업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80%가량을 다다 저에게 보냈어요. 그 돈이 형의 합의금을 갚는 데 쓰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정연이는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엄마인 저를 위해서요. 정연아, 엄마도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 그러니 엄마한테 월급 다 보내지 말고요. 적금이라도 가입해서 잘 모아두면 너도 나중에 결혼도 하고 집도 사야죠.
저는 돈을 모으는데 재능이 없어서요. 엄마가 모아주셔야겠죠. 정연이는 너스레를 떨어뜨렸지만 저는 정연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했고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막노인 요양병원에 취직한 직후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은 생각을 한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을 만난 후 조금이라도 의학적 지식이 있었다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최소한의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남편이 지금까지도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한동안 나를 지배하여 너무 괴로웠었어요. 게다가 남편처럼 죽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떠난 그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서 저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혹시 내가 동현이에게 세뇌당해서 남편을 죽인 것처럼 느껴져서 더욱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제가 경력을 쌓음에 따라 어느덧 제법 환자들을 돌볼 줄 아는 간호조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한 병원은 대부분이 치매로 인해 증세를 겪고 있는 환자분들이었거나 노화로 인해 체력이 약화된 분들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환자들의 혈압을 체크하고 휴게실을 지나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그때의 사건의 주인공들과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뛰고 막 떨리네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했죠. 엄마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웃기죠. 저는 사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엄마도 없었거든요. 그래 내 엄마야.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저를 점례라고 부르는 그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 어렵고 눈물 날 만큼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은 3일 전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신 할아버지께서 함께 구급차를 타고 모셔와 입원 절차를 밟았던 치매 환자였습니다. 저는 제 팔목을 잡은 할머니의 손등 위로 제 손을 포개며 상냥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여긴 병원이고요. 저는 여기 간호사예요. 예, 점례야. 너 또 엄마한테 뭐가 화가 난 거냐? 왜 날 모른 척해? 그러지 말고 따라 밥은 먹었니? 할머니께는 점례라는 딸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번에 입원하실 때는 할아버님만 오셨었는데 따님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건가 싶어요. 저렇게 애절하게 딸을 찾으시니 사이가 많이 좋으셨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속 중이던 간호사 선생님께 환자에 대해 물었죠. 할머니의 자녀분은 따로 계시지 않나요? 한 30년 전쯤이었나 따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고 해요. 왜 그때 할머니의 남편인 할아버님이 모셔서 왔었죠. 금술이 얼마나 잘하셨는지 그 나이에도 치매가 있던 할머니를 집에서 홀로 부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점례라는 분이 돌아가셨군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치매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서운하게 따님을 부르셨는지 알 것 같더군요. 치매로 일순간에 과거로 돌아가는 중인 할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신 따님을 잠에서 보신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왜 갑자기 할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보내셨는지 알고 싶네요. 만성 신부전증이라도 말기까지 진행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투석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체력도 심하게 약해져 혼자서 돌보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 병원 중에 시설이 가장 좋다고 해서 이곳으로 옮긴 거래요. 간호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할머니 상황이 참 어려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할일을 하면서도 할머니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그걸 아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정말 할머니 닮음인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저에게만 주의를 기울이시나요? 너는 내야한테 말을 거셨어. 점례야,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점례야, 오늘 저녁에 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해줄까? 예, 점례야. 아까 낮에 보니까 진달래가 너무 예쁘게 피었더구나. 꼭 너처럼 예뻐서 엄마가 몰래 한 송이 따와서 너에게 주려고 할머니는 끊임없이 자신이 제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럴 때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수경이에요. 김수경, 여기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예요. 하고 제 이름을 말씀드렸어. 어찌나 할머니가 나를 찾아대시는지 한창 바쁜 날에는 할머니가 조금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할머니가 저를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날은 힘든 날이었기 때문에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디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제 귓가에 속삭이며 자, 이거 용돈이야. 너 아빠가 보기 전에 얼른 주머니에 넣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수학 여행에 갈 때 용돈을 많이 못 받아서 미안해하신 엄마를 위해였고 할머니는 우리 예쁜 딸, 어디 가도 기죽지 말아야 해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에 몰래 쥐어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꼬깃거리는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할머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제 볼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순간 나는 가슴이 너무 먹먹해져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너 얼마 가져왔어? 우리 저기 가서 콜라 사 먹자. 수경이 쟤한테 함께 가자고 했지만 나는 고원에서 살잖아. 돈도 없어. 과거 수학여행에서 반 친구들이 나에게 대놓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던 나는 용돈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남편이 주는 생활비 정도야. 그런데 할머니께서 나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엄마라는 이름으로요. 그때부터 나는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점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나를 점례로 불러준 동안엔 나에게도 엄마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나는 점점 더 병원에 출근하는 것이 즐겁게 느껴졌고 퇴근 후나 심지어 출근 전에도 심지어 쉬는 날도 할머니를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부를 수 없었던 엄마를 쉴 새 없이 부르는 일은 정말 제게는 과분하고도 행복한 일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오프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보러 병원에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아, 자네가 바로 점례로구먼. 할머니의 병실로 들어가니 남편인 할아버지께서 병문안을 와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곤히 잠에 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엄마라고 부르며 들어간 것이 할아버지에게 들킨 것 마냥 창피해서 할아버지 시선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땅을 보며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인데 할머니께서 저를 점례라고 부르셔서 그냥 적적하실까봐 제가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굉장히 횡설수설했죠. 저도 저때 내가 정말 뭐라고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그런 내 모습을 이해해 주시는 할아버지도 계셔서 놀라셨습니다. 집사람이 자고 있으니 함께 나가서 얘기 좀 나누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저와 할아버지는 휴게실로 나가서 어색하게 마주 앉았어요. 아니, 어색한 건 제가 혼자였지만요. 우리 집사람이 매번 전화할 때마다 오늘은 아가씨의 얼굴을 한번 꼭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듣던 대로 아주 미인이었어요. 하루 종일 함께 이야기해도 채워지지 않는 듯 전화로도 제 이야기만 하셨다니 속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진짜 점례 이야기를 꺼내자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놀랐죠. 부끄러웠어요. 우리 점례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갑작스러웠던 일이었기에 나와 집사람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으로 집사람은 조기 치매가 시작되었고 먹는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아니라 몸이 약해져서 그렇게 된 거죠. 마치 병든 사람처럼 말이 없이 기력 없이 지내던 집사람이었죠.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다시 기운을 찾아냈어요. 비록 치매가 나아지진 않았지만 제게 잘 되는 모습을 보니 얼마만큼 감동적인지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모든 것은 아가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한 일은 별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있나요? 저는 갑자기 목이 메이어서 말을 멈췄습니다.
영어조차도 없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것을 믿지 못할 만큼 의아해했지만 할아버지는 참을성 있게 제가 다시 말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간신히 다시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채 한 번도 엄마나 아빠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너무 좋다고 해주시는 것에 저한테 딸이라고 자신이 엄마라고 불러주신 것이 너무 기쁘게 느껴졌어요. 비록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살자라고 불리는 딸을 보셨으나 약간의 비참한 마음이 들지만 솔직하게 할아버지께 내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다인지 할아버지에게는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런 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예상대로 할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내 손을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으로 꼭 쥐어주셨어요. 아까 말했듯이 집사람들이 밝아진 건 모두 우리의 덕분인 거야. 그 사람에게 잃어버린 딸을 다시 찾아주었는데 그런 고마운 일이 다시 일어날까 싶어. 나는 오히려 새로운 딸이 생긴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차. 이렇게 종종 이렇게 다시 보도록 해줘. 내 몸은 없지만 집사람이 다가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면 적어도 이 순간처럼 딸이 되어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늙은이가 붙어갈게요. 할아버지께서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부탁하셨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그러겠노라고 할머니는 이미 제 엄마나 다름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엄마 사이로 지내려 했는데 할머니가 건강을 찾으셨던 8개월간 활기를 얻었지만 할머니는 치매가 심해지며 기력을 잃어갔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할머니가 언제든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고 1인실로 옮겨드렸어요. 저는 최대한 할머니 옆에 붙어 있었지만 가끔은 다른 업무를 볼 때도 있어서 잠시 떨어져 있어야 했어요. 동료들에게 할머니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휴직을 하고 하루 종일 할머니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제게는 매달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려하던 시간은 결국 다가왔어요. 수경쌤, 301호실 할머니요. 지금 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병동을 돌고 있는 사이 제 부탁을 받고 할머니를 지켜보던 당직 간호사 선생님께서 제게 다급히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신발 한쪽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했어요. 5층에서 3층으로 불났게 내려오다 비로소 도착하여 어머니, 어머니 소리질러 부르며 병실에 쏟아진 나는데 할머니의 상태는 단 1시간 만에 급격히 악화되어 맥박은 둔해지며 호흡이 자연스럽지 않게 되어 코 속에서 샥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을 받은 할아버지도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쓴걸음으로 급히 병실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정확히 3일이 지난 후에 할머니께서 희미한 생명을 잡고 계시던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님은 3일 내내 잠도 한 번 쉬지 않으시고 식사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고작 먹는 게라곤 물 몇 모금 뿐이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러다 탈진하신다고 겨우 억지를 쓰며 겨우 먹여드린 거였죠. 할아버지 이러다가 할머니보다 먼저 쓰러지실 것 같아요. 김밥이라도 사다 드릴 테니 조금이라도 드세요. 괜찮아요. 집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데 나만 음식을 먹는다고 입에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수경 아가씨야말로 뭐죠? 먹어야지. 저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정신이 그러시면 소파에서 눈이나 좀 붙이세요. 그래도 절따치지만 같이 이러면 할아버지도 정말로들 버네.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 있으면 제가 꼭 깨워드릴게요. 그러다 집사람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보고 가면 어떡해요? 나는 이대로 조금만 더 집사람이 살아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요. 결국 저는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째 되던 날, 할머니는 기적처럼 잠시 기력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양손에 각각 저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왜 그렇게 얼굴이 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폭삭 늙으셨네요.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제가 먼저 가더라도
밥 잘 드시고 천천히 오세요. 할머니는 생을 마감하시는 와중에도 할아버지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짓고 농담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조금 힘들게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예, 나 없네요. 내 이름을 촌스럽게 지어서 넌 참 싫어했었는데 끝까지 이름을 바꿔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젊은이의 이름은 중요해. 너희 외할아버지가 직접 지어주신 거라. 내를 부를 때마다 내가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차마 바꿔주지 못했던 것이 미안해.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이름을 촌스럽게 지어줘서 미안하다는 말로 할머니가 힘들게 몇 번 숨을 들이쉬고 나서 마침내 숨을 건넨거려. 엄마, 웃음. 저는 흐느끼는 반면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잘 가요. 잘 가시게. 당신이 살아가며 고생한 것 알아요. 가서 저희 점내 잘 있었는지 확인하고 꿈에서라도 저에게 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태어난 지 8개월 정확히 257일 만에 처음 만난 엄마는 떠나 보내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의 빈소는 주변의 다른 곳들보다도 훨씬 조용했어요. 상주라 할아버지는 한 번밖에 없고 3일 내내 조문객은 저와 함께 한 명의 모르는 중년 남자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의 입관식과 발인을 모두 함께 했죠. 할아버지는 화장된 할머니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남편이 고인한 이후로 처음으로 그토록 울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오래 아프셨을 텐데 차라리 더 빨리 병원에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더 빨리 나와 엄마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요. 처음부터 더 살갑게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내 곁에 짧게 머물다 가셨나요? 엄마. 모시고 병원에만 있을 게 아니라 나들이도 다녀오고 이곳저곳 더 추억을 만들어 드렸어야 했는데. 허무맹랑한 생각도 해보고 괜한 원망도 해보았지만 이미 시간은 흘렀고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발인이 끝난 후 저는 할아버지를 댁까지 모셔드렸습니다. 병원 기록으로 주소를 알고는 있었지만 할아버지를 혼자 찾아뵐 일은 없었던 터라 직접 와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아버지. 저 자주 올게요. 내일도 모레도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까 걱정이 되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웃으시고 제게 잠시 들어오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저는 특별히 말을 거는 건 없이 그렇죠라고 대답하고 할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침묵마저도 무색할 만큼 집안은 삭막하고 조용했습니다. 제가 마치 오래전부터 혼자 집에 남아있던 할아버지의 마음속을 엿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심했죠. 오셨습니까, 어르신? 우리가 들어서자 2층에서 한 남자가 내려와서 바로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온 단 한 명의 조문객은 중년 남자였어요. 다 되어 버렸나 보다 이렇게 되었네 할아버지가 말했을 때 그 남자는 한 장의 서류 봉투를 들고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어 거꾸로 뒤집어서 앞으로 넘겨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라고 물었어요. 내 얘기를 편하게 해도 될까? 라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경 아가씨, 그럼요. 얼마든지요. 저보다 훨씬 어른이신데요. 그래, 그럼 수경아, 너도 알다시피 나는 얼마나 살지 못할 것 같아. 꾸준히 투석을 받지 않으면 목숨을 연장하기도 어렵고 그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늦는다 생각되면 비명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물결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탔던 할머니 뒤에 할아버지도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괜히 벌써 세상에 혼자 남는 느낌이었어요. 두 분이 제 진짜 부모님이 아닌데도요. 내 나이는 올해로 85이니까 오래 살았지. 또한 너도 알다시피 더 이상 남은 가족이나 친척도 없어. 물려줄 사람도 아무도 없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내에 대해 알아봤지만 지금 사정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일곱 할아버지는 옆자리에 있는 젊은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할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이 보유한 재산 중 반이 10억을 받는다는 증서를 사망 전 김수경 씨에게 상속하겠다고 합니다. 세금은 전부 제가 처리해 놓았고 원래는 재산 전부를 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할 계획이었으나 오늘 사모님의 장례 전에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유언을 바꾸어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하셨으며 김수경 씨도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설명을 마친 후 남자는 종이 위에 펜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요. 남자가 전해준 종이는요. 바로 할아버지의 유언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제 사정이 어려워도 이런 큰 돈을 받을 순 없어요. 10억이라니 제게는 상상도 못할 만큼 큰 금액이었어요. 저는 유언장을 읽어보지도 않고 할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정말 수경이 너한테 고마워서 그래. 우리 집사람을 마지막까지 편하게 보내줘서. 그건 정말로 제가 좋아서 한 일이라니까요. 제가 엄마에게 드린 것보다 제가 받은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전 정말로 이런 걸 원해서 엄마에게 잘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대딸이 바란 게 아니라고요. 안다 알아. 내가 뭔가를 바라고 접근한 것 같았으면 널 여기까지 부르지도 않았다. 젊을 적에는 나름대로 큰 구두 공장을 운영했었지. 내가 죽은 뒤에도 직원들은 나를 몰라 할 수 없는데 20년을 운영한 후에는 팔았어. 나와 우리 집사람이 돈으로 얼마나 소비했겠니? 우리가 평생을 돌아보며 모은 돈은 누구에게도 남겨줄 사람이 없어서 참 마음이 아팠어. 그러던 중에 수경이 선물처럼 나타났어. 수경아, 내가 아내에게서 딸을 낳았으면 나에게도 딸 같은 자식이 있지 않겠니? 너만 괜찮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짧게 남은 인생 동안 잠깐이라도 아버지가 되어 보고 싶어 한 거야. 할아버지의 눈물이 이미 촉촉해진 모양이었어. 죽은 딸의 장례식을 떠올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저를 남은 삶 동안 아버지로서 대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정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감사한 마음이지만 여전히 그래서 좋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아무것도 늘 제 자신으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해도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부탁합니다. 무사히 지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집안 사람들에게 만날 때 제가 전할 말이 생길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엄격하고도 부드러운 제안은 제가 관종을 다했다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는 정말로 평생 갚겠습니다. 나 진짜로 그럴 필요 없어요. 원래로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들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다는 이 말이 참으로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동현이의 피해자들에게 남은 피해 보상금을 전부 갚았고 동현이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는 마음으로 면회를 가보았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아들? 아줌마,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서야? 역시 내가 돈 줄 하나 잘 뒀다고 생각하는구먼. 그런 식으로 비웃지 말고, 동현아, 여기서. 출소하더니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정연이랑 엄마랑 셋이 같이 살자. 당신도 제발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서 정직하게 일하고 주말에는 셋이 모여서 맥주 한 잔도 같이 하면서 엄마에 대한 원망이 남았다면 함께 털어놓고 살면서 천천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너 자신의 망가뜨리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 난 정말 한마디 한마디에 간절함을 담아 동현이에게 말했어. 정말 이게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야, 동현아.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과는 달리 동현이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 내 간절한 말은 결국 아들의 귓가만 간지럽히는 일로 끝났다.
못했나 봅니다. 그럼 아줌마 아니라 엄마, 일단 제발 좀 여기서 꺼내줘봐. 아줌마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큰 빚을 다 갚을 정도면 돈이 어디서 좀 나온 건가? 나 좀 보석금으로 푼다 해주세요. 비열한 눈동자를 한 채를 띈 동현이는 이미 내게 도망갔을 것 같다. 저는 동현이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교도소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형기 동안 2번이나 동현이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엄마, 좀 가봐요. 여기서 나 좀 빼줘주세요. 아이고, 동현이의 마지막 외침조차 무시하고 하며요. 속으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여기서 동현이를 위해서는 돈으로 해결해주면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봤을 때 오히려 그 애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참 할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이후에 매일을 찾아보았는데 전날은 병원에서 일이 매우 바빴고 오늘은 교도소에 가서 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돌아가서 오늘 제가 동현이에게 했던 말들과 내린 결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했다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께 확인을 받고 싶어 동현이에게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할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 앉았죠. 휴대폰이 울리자 생소한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변호사 김수경 씨였습니다. 오늘 아침 강대서 어르신이 별세하셨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어제는 신장 투석을 받으러 가는 날이셨는데 출석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한 번도 투석을 잊은 적이 없었던 어르신이신데요.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니 대개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찾아가려 했지만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로서 시신을 받아들일 가족이 없어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김수경 씨께서 도와주신다면 돌아가신 어르신도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정신없이 병원에 달려가서 직접 본 할아버지는 마치 잠들어 계셨을 것처럼 편안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고작 이틀만 찾아뵙지 못한데도 너무도 허무하게 가시리라 생각해 참으로 후회스러웠습니다. 일이 뭐였든 바쁘더라도 어제 찾아뵐 걸 그때라도 했으면 뒤늦은 후회가 밀려와 가슴을 세차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수경 씨, 어르신을 존중하여 조용히 쉬어가세요. 억지로 힘들게 살아온 어르신을 달래주시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도록 돌봐드립니다. 변호사가 저를 잡고 달래줘서 할머니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 대신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3일 동안 빈소를 지켰어요. 변호사도 3일 동안 같이 계셨고 발인까지 함께 하셨어요. 학위할 때 변호사에게 질문했는데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공장을 운영하셨다고 했죠. 그랬잖아요. 하는데 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왜 엄마의 장례식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화환조차 없이 그랬어요. 회사를 떠나실 때 어르신은 다른 분들과 연락을 끊으셨는데 번호도 바꾸셨습니다. 그 이후로 두 분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고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오셨어요. 어르신의 오랜 변호사인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왜일까요? 그리고 젊었을 때의 친구였던 분이 제게 혼란스러운 이유를 말씀하셨다. 이번 줄거리를 기억하겠다 하매요. 한국의 일반적인 삼접 속에서 영화나 이런 것 들으면 봤을 때 마지막이 항상 행복하게 끝나요. 여기 마무리라 생각해봐 있는 게 마무리 해주려 했어요. 편지입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는 걸 보았더군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변호사는 여느 때와 같이 고개를 꾸벅거리며 돌아갔습니다. 3일 동안 빈소를 지키며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지만 집에 들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침대에 기대어 앉았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편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내 딸 수경이에게, 수경아, 내가 너를 이렇게 이름으로 불러주는 날이 너무 짧아서 참으로 아쉽다. 조금만 더 일찍 너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토록 아픔들을 겪기 전에 내가 막아주고 도와줬을 텐데 하는 허망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 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 아내의 말년에 기적처럼 나타나 우리의 딸이 되어주어 진심으로 고마웠어. 우리 젠 내가 살아있었다면 꼭 너만큼 곱고 선하게 자랐겠지 하며 오랜만에 가슴에 묻어두었던 전배를 추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혹시 내 삶에서 처음 만난 엄마가 한 번도 내 이름을 수경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젠네라고만 부르다 떠난 것에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그곳 또한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아내도 분명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젠네가 아닌 수경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거야. 생각합니다. 아내가 널 사랑하고 낚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마음은 내게도 전해졌을 텐데요. 그래도 내가 돌아가면 집사람을 만나게 될 때 한번 제대로 혼을 내보라 하고 다음에 만날 때는 호가 아닌 수경이라고 이름을 제대로 부르라고 말했다. 알겠어. 오늘 살아가는 하루는 그 사람의 작은 인생일지도 모르겠고 너의 부모로 살게 해줘서 영광이었다. 부디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우리의 딸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사랑한다. 흘러나오는 눈물을 멈출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해준 것이 너무 없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할아버지의 편지를 얼마나 반복해서 읽었는지는 모릅니다. 사실 사연을 쓰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씩 꺼내어 읽기도 합니다. 이제 편지의 내용을 외우는 정도로 너무 자주 읽기도 했었는데 눈을 감고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지요.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을 10년 전이 아니라 5년 전이라도 만났더라면 그 정도로 존경받을 사람이었을 텐데요. 저는 아버지가 제공한 돈 중 5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처음부터 제 돈이 아니었고 조금이나마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리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받들고 싶다면 병원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열망은 컸지만 제 상황이 그럴 여건이 안 좋았기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처음으로 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때가 흘러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아니, 엄마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저는 여전히 노인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지금 다른 것이 있다면 한 분 한 분이 모두 제 아버지, 어머니 같아 더욱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첫째는 얼마 전에 기증자의 유가족과 수혜자가 서로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아직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저 글씨를 눌러 쓴 펜을 잡은 사람들의 영혼에 숨결 하나에 죽은 남편이 실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으로 따뜻해지더군요. 세 사람은 다행히 모두 새롭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 모습을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면 그 착한 사람은 참 만족스러워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참 적을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아버지의 변호사를 기억하시나요? 이름조차 몰랐던 그분과 제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또한 오래전 자식도 없이 사별로 떠났습니다. 쭉 혼자 지내셨다고 하더군요. 유가족과 수혜자가 연락할 수 있게 되었다며 먼저 연락이 온 건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즉, 저희 예비 남편 정유한 씨였습니다. 남편은 먼저 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연결을 끊었다죠. 남편은 항상 남을 도와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무료로 변호도 해주는 착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과 자연스레 인연이 되어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니 믿으시겠습니까? 남편도 제가 진심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전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요.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정연이도 우리를 적극 응원해 주었죠.
이제 엄마도 새 인생을 살아가야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거예요. 자식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의 아내로 살아주세요. 이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정연이는 말을 예쁘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를 안아주고 고마워한다는 말만 계속해서 했습니다. 정연아, 내 아들, 고마워. 엄마가 이해해 주어서 고마워. 제 아빠를 닮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말도 참 예쁘게 하는 습관도 있네요. 아파서 낳은 자랑스러운 제 아들이에요. 남편도 분명히 위에서 정연이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첫째 아들 동현이도 제 마음을 알아줄 때가 오겠죠. 아니,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동현이가 이 사회에서 악의 구렁텅이가 아닌 희망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돈으로 동현이의 인생을 구제해주진 않을 겁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미로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어요. 왜냐면 제 자식이니까요. 기적은 사실 자연의 법칙을 어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선물 같은 기적들이 벌어졌는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엄마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열심히 힘내서 살아가야겠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세상이 아름다울 자격이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고아인 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 주신 분들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의 편지처럼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꼭 제 진짜 부모가 되어 저를 낳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번 생애에 다 갚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꼭 갚겠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지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두 분의 고귀한 사랑과 마음들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음악